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네, 동심은 한자로는 가툴동을 쓰기도 하고요. 움직이는 동자를 쓰기도 하고요. 아이 동자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 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안 돼서 움직이는 마음. 그러나 대가도 없고 이익도 없이 순수하게 너와 나 우리를 위한 마음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함께하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이 저희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왜 손때 묻은 물건이 애틋하고 또 오래 사랑하게 되듯이 우리의 수고가 없다면 사실 우리 삶에서 흘려보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동심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동심포럼은 앞으로 한 3가지 방향 정도를 크게 움직일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오늘같이 주제를 가진 연사를 모셔놓고 우리 사회 발전 방향을 의논하는 포럼이 열릴 거고요. 또 하나는 산악회 모임을 통해서 친목을 다지고 이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지역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동심봉사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남양주가 행복한 도시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만족하느냐, 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어떤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주민들의 아주 우애를 돈독히 하는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사회자가 멀리서 오셨다고 했는데 남양주와 서울 한 1시간이면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곳이죠. 여러분 평일날 저녁에 이렇게 동심포럼 모임을 통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동심포럼을 준비하는데 심적 역할을 하고 계신 김한정 교수는 저랑 옛날부터 오랜 친구이자 또 예전 선배이시기도 이렇게 합니다. 오마이뉴스가 2000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5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대였죠.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를 만들면서 창간하면서 꿈이 굉장히 야무졌어요. 직원은 단 4명밖에 없는 이런 언론사인데 창간할 때 대통령을 인터뷰했다. 이런 야무진 꿈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야당 총재 시절부터 김대중 총재를 몇 차례 인터뷰했으니까 그 인연이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한번 청와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직 창간도 안 한 인터넷 신문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시겠냐. 근데 오히려를 대통령께서 아니까 만약 오마이뉴스가 1년만 생존하면 그때는 인터뷰를 해줄 수 있겠다. 그런데 정말 1년간 생존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간 1주년 기념식으로 현직 대통령이 인터넷 신문과 정말 이제 이 한 살짜리밖에 안 되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에 계시면서 오마이뉴스가 어떤 새로운 미디어인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이 우리 김한정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아마 오늘 동심포럼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광고를 통해서 또 오마이뉴스 10만인 걸로 회원도 이렇게 함께 오셨을 텐데요. 오마이뉴스 광고를 보고 오셨다, 10만인 클럽이거나 그냥 공짜이거나 혹은 이메일 문자 갖고 오셨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들어있으시군요. 또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군요. 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제가 약 40분 정도 오늘의 강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한정 교수와 대담을 하는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짧은 1분 2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와야 되겠네요. 함부르크에서 덴마크 국경을 향해
네. 저는 88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지 기자부터 해서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또 오마이뉴스 대표하면서 계속 글을 써고 있는데요. 저의 가장 최근의 작품이 이 덴마크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거였고요. 그 일부 기사를 모아서 최근에 이제 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썼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최근의 책은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진보집권 플랜, 그 다음에 새로운 백년. 이 새로운 백년은 법률 수준과 통일에 대해서 나눈 거였는데요. 이런 시리즈물을 냈는데 이 모두가 바로 오연호가 묻고 누군가 답한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덴마크에 가지고 이 취재를 했는데 이거는 오연호가 묻고 덴마크가 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덴마크에 가자마자 느낀 게 있었어요. 오연호가 묻고 덴마크가 답하다가 아니라 덴마크가 묻고 오연호가 답하다.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되었을까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64년생인데요. 우리 나이로 51세가 됐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맞다면 인생 후반전일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어떻습니까? 51세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27처럼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이제 염색을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요. 우리 아파트에 6층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탁 들어서는데 할머니하고 5살짜리 유치원생이 다 있더군요. 근데 이 5살짜리 유치원생이 저의 하얀 머리를 탁 보더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척 당황스러워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가 되었어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는 28이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어쩌면 큰 책임감을 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51세. 뭐를 얘기하든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저는 어쩌면 지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약간의 힐링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엄청나게 취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좀 쉬어보자. 근데 어디 가서 쉴 것인가? 덴마크 나라가 행복지수 일어나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차원에서 갔는데 가자마자 엄청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회를 갖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원래 이 책은 지난 4월 달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 책 한참 준비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됐어요. 제가 택시 뒷자리에 가다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택시가 폐차될 정도가 됐는데 다쳐가지고 20분 동안 절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젊은 경찰관, 20대 후반 경찰관 2명이 저를 깨워가지고 첫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연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경찰관이 저에게 혹시 그 오연호가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사고를 다른 언론사에 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덴마크에서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 것인가를 취재하고 왔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한번 서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상관없이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게 무한정 정해진 날도 아닌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도는 그렇다면 어쩌면 내 인생에 이제 보너스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병원에서 다 나온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덴마크에서 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그 무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 쉽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치료를 하고
자, 이제는 이제 써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세월호 사건.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 사건 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달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만든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날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지목하여 책임을 묻었지만 그 중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노까지 이르는 것은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그럼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왜 그때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선장 개인에게는, 선원 개인들에게는 자존감, 이게 부족해요. 이 자존감에서 책임의식이 나오고 주인의식이 나오고 직업정신이 나올 텐데 그게 부족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 사회에서는 더불어 함께하는 이 연대의식이 없어요. 뭔가 문제를 풀면 같이 풀어보고 싶다. 근데 세월호 사건의 후유증이 계속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이 군대 내에서 젊은 목선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는 고등학생들이, 이제 군대에서 대학을 졸업한 파릇파릇한 청춘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습니까? 군대 안 보낸다. 정말 이런 거운동이 일어날 법할 만큼 우리가 불안과 분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학부모들 또 군대 간 아이를 두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자식만 멀쩡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는 사랑받고 정상적으로 자란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위험과 불안이 올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만큼,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어른들의 경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보면 요새 9시 분교 이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데도 왜 우리의 불안과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덴마크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는가? 무엇이 위험사회가 아니라 안정된 사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덴마크는 이렇게 북유럽에 속한 나라입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인접해 있고요. 독일하고 국경을 만들고 있죠. 땅덩어리가 한반도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는 550만이에요. 근데 한때는 이 땅보다 20배가 많았습니다. 이게 바이킹족의 나라잖아요. 예. 근데 독일과의 전쟁에서 지고 노르웨이, 스웨덴 넘겨주고 그러고 나서 이 땅덩어리 됐는데 비록 땅은 적게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1위. 근데 진짜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에 나라요. 여러분 혹시 부탄이 가장 행복하다, 방글라데시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네. 북한도요. 북한에 가면은 자기네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제가 평양을 6번 가봤는데 이 시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쓰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우리 김일성 장군께서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제가 덴마크에 가서 3차례 가가지고 300여 명의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들도 대부분 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는 한 열흘 정도 가면 이 비밀을 알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북유럽의 어느 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북유럽은 당연히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행복하겠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지 않구나. 복지제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사회가 신뢰의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이 살아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중간중간에 차분하게 점검하면서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뭐죠? 바로 맨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 점검하고 1년 동안, 고등학교 안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6개월 동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도 이 직장 다니다가 이제 다른 직장을 옮길 때쯤이면 또 그런 인생학교에서 점검하고. 그러니까 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이걸 점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살기 좋다는 행복한 나라에 제일 나쁜 게 하나 있는데, 날씨가 안 돼요, 날씨. 그래서 수도 코펜하겐에 볕들날에 1년에 5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추운 때 일부러 찾아봤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아주 좋은데 왜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할까?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직접 자동차를 몰고 1,500km를 달려봅니다. 이 구석구석. 그때 만난 시민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열흘 동안 달렸는데요. 햇볕을 단 30분밖에 안 해요. 열흘 중에 30분.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 행복하다고 하십니까? 이랬더니 우리는요, 겨울에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날씨 대신에 옆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이웃과 신뢰가 살아있다는, 날씨가 흐리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거기서 행복을 샘솟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6가지 키워드를 정리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어요. 또 우리 김한준 교수랑 대담을 통해서 말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30분 동안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왜? 여러분들 다 지금 학부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유.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게 자유인데요. 이것을 교실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교실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7학년까지 시험과 등수가 매기는 이런 걸 안 해. 그리고 7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 하죠. 중학교 1학년까지 등수를 매기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학업 우수상이 없어요. 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여러 가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면 공부 말고 아이들이 골고루 자기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아 그래, 내가 요거는 잘하지, 나는 이런 성격이 좋지, 이렇게 느낄 만큼 그 무엇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인생의 출발점이 학교에서 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 말씀이 거예요. 주의가 산만한 아이도 칭찬을 해줘. 주의가 산만한 아이는 어떻게 칭찬해줘? 네.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중에 혹시 주의가 산만한 아이가 있으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의가 산만한 아이는 수업이 30분이라면 너는 단 5분만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서 5분만 가만히 있으면 엄청나게 칭찬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지각을 맨날 하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는 30분씩 지각을 해요. 그러자, 너무 그러지 말고 한 10분만 지각해라. 물론 지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준다. 그런 것 속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나의 장점, 내가 점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주체가 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부터요, 선생님과 또 부모와 아이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가 용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숙제를 내일 모레까지 해오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다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틀 더 주세요, 이렇게 협상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 회갑잔치가 이번 주입니다. 지금 집안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틀 더 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되어갑니다. 자, 이분은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 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매우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 같아요? 네. 저랑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행복해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 분이 35살에 교장 선생님이 되었대요. 우리나라에서 35살짜리 교장 선생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9년 선생님 하시고 5년 장학사 하시고 그 다음에 5년 교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 그러면 가장 빨라야 43살.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 50이에요. 근데 여기는 35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꼭 같이 해야 될 이 사다리가 너무 많지 않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활짝 웃는 이유는 35살 때, 그 교장 선생님 되셨을 때, 선발할 때 혹시 미모도 가만히 되었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매우 지금 활짝 웃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교장 선생님을 누가 선발했을까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 공립학교인데 학부모들이 학교 이사회 7명 중에 5명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2명의 이사회는 누굴까요? 학생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인데 4학년부터 6학년짜리 중에 고학년 초등학생 중에 2명을 선발해서 교육이.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다 주인이 되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학생, 학부모, 선생님, 교장, 이게 4명의 우리 주체지 않습니까? 이 4명의 주체 중에 요즘 우리 학교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부모? 네.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교장이 제일 소외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교장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들이 함께 회식하는 날이 있대. 그러면은 자, 7시에 어느 식당에서 회식한다 이렇게 정해지면은 선생님들이 각 학년 대표들이 불이 나게 그 식당으로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테이블로부터 가장 먼 테이블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 정도로 교장 선생님을 어려워한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평소에 이그룹의 소통이 안 됐다는 건데, 덴마크에서는 이 소통이 굉장히 잘 돼요. 자, 이분은 누구 같아요? 뭐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 야, 이 남양주 사시는 분들이 눈썰미가 대단하시네요. 뭔가 이 근육을 봐서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체육 선생님? 제가 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딱 현관에 갔는데, 막 아이들이 흘린 휴지를 줍고 의자를 막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교장 선생님을 어디서 뵐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바로 교장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맞아요. 체육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체육 선생님 출신인데 35살에 이분도 교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교장이 됐느냐? 이 근육이 보여주듯이 원래는 이 학교의 핸드볼 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핸드볼 코치. 근데 이 핸드볼 팀을 너무 잘 운영하는 거야, 리더십으로. 그래서 누가 학교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학부모들이 당신 같은 사람은 담임해도 되겠다. 그래서 담임을 맡았는데 담임을 또 너무 잘해.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교장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학생들은 스스로 즐겁게, 그 다음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책상을 세모로 선택했어요. 왜 책상은 꼭 네모여야 된다? 이 질문을 학생들에 던지기 위해서 책상을 세모라고 해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덴마크에 여러 학교를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책상이 네모이고 일렬로 된 학교는 단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뭔가 상호 토론을 위한,
이렇게 네모제비로 이렇게 함께 모든 토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형식은 단 한 군데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얼마나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냐면요, 자기 방인데 자기 방을 집무실을 사면을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학생이라도 지나가다가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내 방에다가 누구라도 낙서를 할 수 있다. 그때 이렇게 낙서를 많이 했어. 어린아이. 네. 우리는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장 선생님 집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낙서를 해봐요. 네, 엄청나게 혼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친근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평소에 그러니까 덴마크 아이들은 두 가지를 배우고 삽니다. 아까 제가 우리 세월호 선장과 선언에게 부족했던 그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자존감, 또 하나는 연대의식, 더불어. 그 두 가지를 막 심어주는데 그 두 가지의 동면의 양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스스로 우러나와서 뭔가를 하고 싶어 이거죠. 내 스스로 우러나와서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덴마크에서 교육의 핵심은 그걸 향해서 가는데 그것의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내 이웃과 어울려서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우수상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게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집에 두 아이가 있다고 했어요. 큰 아이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 남자입니다. 근데 이 대학교 2학년 다니는 아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네, 모범적.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코스를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지금에 와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제대대과를 왔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의 깊이가요, 사춘기보다 때론 더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덴마크에 갔다 온 저로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냥 모범적으로 쭉 자란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키워가면서 얘네들처럼 근본적인 그런 고민을 했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얘네들이 아까 얘기한 인생학교가 요겁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요, 고등학교를 바로 가지 않습니다. 90%의 학생들이 1년 동안 기숙형 학교를 가는데 어느 기숙형 학교를 갈 건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면 나는 하루 종일 해도 지겹지 않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 학교는 하루 종일 축구만 하는, 이걸 1년간. 국영수는 그냥 일주일에 국영수 통틀어서 1시간 정도밖에 안 하고 축구 이론과 축구 실기와 그다음에 다른 학교 학생들만 축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덴마크 취재를 하고 와서는 우리 아들하고 훨씬 소통을 잘합니다. 우리 아들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의 저자 소개를 보는데 이 책의 저자 소개는 기존에 제가 쓴 저자 소개가 완전히 달라요. 행복에 대한 책이니까 이 저자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이 구절을 한대 보면 교회에서 성가대 베이스다. 그리고 우리 교회팀의 축구팀 회장이다. 하루에 10번을 넣은 적도 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교회 축구팀에 우리 아들이랑 함께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갔다 온 후부터는 맨날 축구했고, 그랬더니 이 식당에서 상당한 수준의 대화가 이제부터 오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인생학교에서 다지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우 성숙돼 있어요. 특히 이 아이들은 이제
고2, 고3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내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마치 행복한 교수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왜 얘네들은 그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할까 했더니 아까 얘기한 어렸을 때부터 상업토론과 협상을 하고 자기 수조적으로 한다는 건 이것도 있지만 그런 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을 고등학교 시험을 무슨 시험? 객관식, 주관식이냐 이걸 떠나서 당연히 주관식이죠. 주관식인데 무술 시험인데 그 무술 시험이라는 게 단답형 무술 시험이 아니라 25분간의 무술 시험. 근데 한 반의 학생이 25명이면 이 25명의 질문이 시험 문제가 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자 역사 시험이다. 역사 시험이면은 선생님이 25개의 질문지를 집어넣어요. 두 가지 질문지를. 아이들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24시간 이내에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10분간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15분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채점을 누가 하느냐? 채점을 2명이서 앉아서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역사 선생님. 근데 진짜로 채점을 매기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옆 학교의 역사 선생님. 근데 자기가 광주 항쟁에 대해서 추천해서 뽑았어요. 근데 옆 학교의 선생님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광주 항쟁과 동학 농민 항쟁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역사책 범위에 있는 전체를 자기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행복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얘기해보자고 했더니 술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졸업식 세레머니, 졸업식. 근데 얘네들의 졸업식은 우리 옛날에 막 교복 찍고 밀가루 같은 데 던지고 했죠. 근데 이 하얀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푸른한 트럭을 한 대 빌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풍선 달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동네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기립박수를 쳐줘요. 아, 드디어 너희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구나. 그러면은 이 허름한 트럭을 타면서 얘네들은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일까? 자기 반이 25명이면요 25명의 모든 집을 다 돌아가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그 부모들이 드시는 술과 음식을 대접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자, 우리나라에서 모든 반 아이들의 집을 다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아이는 유치평 아파트에 살고 어떤 아이는 불만 지역에 살고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웬만큼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자존감, 자유고 두 번째가 더불어 함께. 이게 철저하게 돼 있어서요. 대박의 전통인데 1학년 때부터 9학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년까지 내내 같은 반, 같은 담임 선생님 이런 공부가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해졌겠습니까, 지들끼리. 이 연대반이 사회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창회 저리가 나죠? 네? 9년 내내 살았습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담임선생님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9년 내내 같은 선생님 하면 폭동이 일어나지 뭐. 근데 아까 그 교장선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학교에 600명이나 학생이 있어요. 근데 600명 학생 중에 우리 담임선생님 가까우셔야 하는 아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한 2명. 그만큼 선생님이 제2의 부모가 될 정도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고 살게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숱한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요. 우리 사회에 전통이 있습니다. 모든 반 아이의 집을 돌아다니는데 그 반이 25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딱 10번째 집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너무 맛있는 술을 집집마다 주기 때문에 그거 받아 먹다 보면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3분에 걸쳐서 안정이 있어요. 대학생들 등록금이 없어요. 120만 원씩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대가 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 같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의 주치의는 누구입니까? 국가가 보장한 주치의가 이걸 해주는 거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사회에서도 통한다. 이게 덴마크 사회인데 직장에서도 왕따가 없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가 평등인데 택시기사와 의사가 함께 오릅니다. 이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인데요. 의사가 부럽지 않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동창회 나가서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행복사회라. 학생 때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어른이 되어서는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택시기사나 식당 종업원이나 회사에서 일정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늘 자존감. 그러니까 1등 아니어도 좋아. 네가 좋아하는 데서 하면 돼. 이걸 무실에서 일할 때부터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이게 동창회까지도 계속 연결돼요. 동창회까지.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절대로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 대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기 본인은 식당 종업원, 자기 아들은 열쇠 수리공. 근데 그렇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저한테 열쇠가 고장나면 누구나 필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신뢰입니다. 신뢰. 이 복지 사회가 가능했던 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세금 50% 내는 걸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제가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질문의 의미를 몰라요. 왜? 세금을 내면 제대로 썼으니까. 제대로 내서 자기도 그동안 평생 무료로 했고 한 푼 없이 살았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레고 회사가 덴마크 회사입니다. 레고 명함은 이렇게 주더군요. 여러분 레고가 참 재밌는 게임 회사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이런 게 왜 가능했냐면요, 아까 얘기한 거 학교에서 배운 게 사회에서 통한다. 직원들을 졸로 보지 않고 직원들 주의. 왜? 덴마크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인수가 35명 이상이면 그 평사원 중에 한 명을 직선으로 뽑아가지고 회사 이사에 가. 그러니까 주식 가진 사람만 회사 이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인데 평직원인데 직선으로 뽑아.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4년마다 한 번씩 축제를 벌일 때 그게 뭐냐면 우리 직장에서 누가 이사에 나갈까 이걸 뽑는 거예요. 노조가 인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노조 결성률이 70%예요. 대한민국은 뭔가요? 10%. 이 숫자가 아주 상징적으로 더불어 함께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행복지수가 다른 거예요. 이웃, 의지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다는 거. 그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교회 다니신 분 손들어 보세요. 교회 다니신 분? 뭐 그다지 많지 않군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만. 덴마크는 80%가 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런데 갔더니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 300석인데 3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인들은 왜 안 나옵니까? 이번 주만 이렇게 안 나옵니까? 매주 안 나옵니까? 매주 잘 안 나온다고. 근데 목사님이 걱정이 하나가 없어요. 네, 그럼 매주 나오라고 전화하지도 않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거예요. 우리는 믿음
이 믿음을 사회에서 펼치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는 우리 교회 일요일날 나오는 신도의 숫자가 많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덴마크 사회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정의가 덴마크 사회에 얼마나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그 제목을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텅 빈 교회, 꽉 찬 사회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덴마크에 갔다 온 이후로 자세가 바뀌었어요. 절대로 오마이뉴스 독서가 몇 명인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이 정도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에는 세월호 사건 같은 처음 지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군대가 필요해서 군대에 가지만 군대에서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안 나오고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51살에 더 이상 누구한테 욕할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온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에 3분의 1도 안 했는데 여기서 시간 관계상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 책을 보면 다 나와 있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한테 책이 잔뜩 있으니까요. 자, 이 표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친부모가 있죠. 그 다음에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어떤 선생님이에요? 무려 9년간이나 나의 담임을 했던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보다 어쩌면 나를 더 많이 아는 그 다음에 의사, 동네 주치의가 있어요. 근데 이 동네 주치의는 우리가 요새 병원 가면서 어려워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예 덴마크에는. 그냥 이름만 불러요. 제가 어려우니까 연호씨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그만큼 동네에 아주 임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아파서 가잖아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심한 동네 아저씨. 그 다음에 목사님, 기독교 나라이고. 그래서 자기 월급의 0.6%를 아예 자동적으로 헌금을 드려요. 왜? 여기서 장례 다 치러주지, 결혼식 해주지, 출생 저거 해주지, 세례식 해주지, 또 내 어머니 진짜 간구갈 때 목사님 찾아가지고 저의 기도를 함께 해주시는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목사라고요? 동네 목사. 나와 친근한 동네. 나에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내가 찾아가면 언제든지 내 갈급한 영혼을 받아줄 수 있는 그의 사람입니다. 이러니 이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은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덴마크에서 목표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본보기로 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 본보기가 뭔가요? 혁신학교죠? 최근에 혁신학교. 이건 본보기 학교예요. 본보기 학교를 다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그럼 본보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게 혁신학교지 않습니까? 이런 본보기가 덴마크에는 없다. 덴마크에는 혁신학교가 없어요. 왜? 다 혁신학교. 사립학교도 없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없어요. 왜? 다 마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에는 협동조합 만들어봅시다 이런 운동이 없어요. 지금. 왜? 지난 110년 동안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조직화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에 진짜 재밌는 게 국민의 절반 정도가 협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협동조합법이 없어요. 우리는 3년 전에 협동조합법 만들어가지고 이제야 협동조합이 막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 없냐고 했더니 아니
동창회 만드는데 법으로 하자. 우리 동창회 만드는데 법이다. 이 나라에는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 우리나라로 출연하자면 서울역에서 우리 만나서 옆자리에서 타고 대덕역에 내릴 때쯤이면 우리 운동대가 나가요. 그 정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이 문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덴마크가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선택을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자괴감도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희열과 기쁨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비록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어떤 자부심을 같은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이끌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자세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덴마크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덴마크를 만든 사람이 우리 목사거든요. 교육개혁을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안, 당신 안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덴마크와 그루트리가 만들어낸 이 행복사의 비밀이 자유, 안정, 신뢰, 평등, 환경, 이웃 이 6가지인데 이 6가지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구현내고 시스템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분류가 못 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덴마크처럼 살고 싶어하는 이 6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몇몇 곳에서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류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현재 이슈인 것.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박수를 보내고 오늘의 이 동심 포럼의 모임 또 우리 시마니 클럽의 학생 5만씩 독자들 우리 같이 올 수 있는 모임 이런 모임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아까 우리 오연호 대표 강의를 특강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90년대 말에 그래가지고 국제활동을 하면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노르딕 삼국이라고 해요. 또 스칸디나비아 삼국이라고 하고 이 북부 사회를 여행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상당히 착한 사회, 사람이 존중받고 그 다음에 뭔가 안정되어 있는 사회, 그리고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 불편함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이런 성숙된 사회. 그러면서도 가난한 나라 돕는 데는 앞장서고 노벨 평화상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를 돕는데 또 앞장서는 사회. 부럽다. 우리는 과연 저런 나라가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저는 질거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좀 가졌던 답답함과 아쉬움을 마침내 우리 오연호 기자께서 대표 기자께서 해내셨습니다. 이 책을 2번을 정독했습니다. 또 볼 생각입니다.